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국민들의 표심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이끌 한국의 모습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을 제가 모신 거는 처음인데 혹시 이전에 평화방송에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평화방송 처음입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저도 방송한 지가 꽤 됐는데 예. 평화방송 처음입니다. 예, 저희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몰라 뵙고 이렇게 늦게 모시게 돼서 참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앞으로 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뭐 네. 연륜으로 보나 어떤 분석력으로 보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평론가 두 분이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제 있었던 대선들 잘 분석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숫자를 좀 제가 제시하면서 두 분의 평론가분들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 79.4%. 이게 이제 1997년 대선 이후로, 그때는 이제 80%가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최고를 기록을 했어요. 당초에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77.1%였는데 그거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상면 평론가님. 네, 저도 지난 대선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고 전망을 했었어요.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큰 프레임은 짜져 있고, 예. 호남 쪽에서도 이긴 것은 기정사실로 볼 테고, 영남에서도 이번 판은 어렵다고 본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이 실망한 것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러면은 뭐 수표 안 할 거야 하면서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좀 높은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번에는 좀 낮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웬걸 거의 80% 육박, 79.4였어요.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은 선거일 당일날 또 뉴스를 통해서 듣던 가장 큰 목소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이 세다. 이것은 뭐 행정권까지 가져가 버리면은 지방 정치, 중앙 정치, 입법권, 대통령 정치, 또 앞으로는 검찰 개혁, 예. 사법 개혁까지 그거는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견제 심리가 막판에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쪽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투표에 대거 합류하면서 투표율이 특히 대구, 경북, 경남에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런 징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건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동의하고 저는 형식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그렇다면 예.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관계, 이번에 되게 재미있었어요. 원래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견인한다, 아니다, 분산이다 이런 거 갖고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전투표가 분산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대 지금 보면 19대에서는 26.1%가 사전투표율인데 77.2%였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 20대를 보면 36.4 굉장히 높았어요. 예. 사전투표율이. 그런데 77.1%였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견인한다. 대개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다가 지난번에는 본투표율이 그 전보다 0.1% 낮아버렸어요. 예. 사전투표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총투표율에서 낮아지니까 그냥 편리성에 분산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전투표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잖아요. 총투표율이. 그런데 도리어 본투표에서 훨씬 더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도 워낙에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최고가 어떻고 최저가 어떻고가 이번에 너무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영남 지역에서 너무 최저가 나와버렸어요. 영남 대구가. 예.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호남은 언제나 높았고 사전투표율이. 근데 이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극렬하게 대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왜 잔상 효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 일대를 가고 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영남에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주는 또 다른 영향, 본투표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예. 비교해 보면 20대는 그러니까 본투표가 41%가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45%가 투표를 했어요. 확실하게 본투표가 확 늘어났다. 그건 주로 영남에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보통 불리는 대구가 1987년 이후로 처음으로 80% 투표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견제 심리, 뭐 보수 결집 이런 게 막판에 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상파 출구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어제 오후 8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득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 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지금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1000명 조사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30%라고 하면은 33.1에서 26.9 요 정도로 이제 오차 범위로 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결과는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이재명 후보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거의 2% 가까운 2%포인트 가까운 1.7 정도가 이제 오차가 났으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틀렸어요. 저는. 예, 이거 박상면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 틀린 거죠. 예. 돈도 엄청 들었는데 웬만한 사람 전문가들의 그냥 추상적인 분석만큼도 안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망신이죠. 망신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인가는 사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전 추구 조사를 언제까지 했는지 예. 이걸 다 봐야 되지만은 제가 장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이 경상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어요. 한번. 예. 투표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5시 정도에. 그냥 같이 모여 있다가 그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은 막판에 이 이재명 정권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데 너무 힘이 쏠리는 것 같고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사전 투표 때 호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기려면 큰일 날 것 같다. 예. 그래서 막판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추구조사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아, 이게 고전에 끝났으니까 추구조사는. 아. 그러니까 늦게 시간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8시에 다 돼가지고 간 사람들은 출구 왜냐하면은 집계를 해가지고 8시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분석할 시간. 그 과정이 집계할 시간. 의외로 대구 경북에서 많다 보니까 경남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여기는 다수가 국민의힘 지지자들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냥 이게.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바깥에 변수가 생겼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경험도 했고 또 그런 경우가 투표율도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거의 정확한 아마 분석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종근 평론가님도. 저는 그 정치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 게 한 30년 가까이 되는 네, 것 같은데 예. 그때마다 제가 부인했어요. 샤이자 붙는 거. 아. 부끄러워? 뭘 부끄러워? 어른이 네. 성인이 부끄럽긴 뭘 이거는 부끄러워. 샤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저는 이번엔 샤이라고 생각해요. 네? 샤이라고 이 샤이- 생각해요. 예, 샤이 보수층이 실질적으로 거짓말했거나 응답을 안 했거나 이런 어떤 회피했다. 왜냐하면 진짜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계엄이라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이번에 계엄을 찬성하는 그런 보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계엄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무슨 잘한 것 같지 않고 근데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승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도 딱히 내가 지지하고 싶지 않은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해. 그런데 여기에 내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뭐 양심 이런 게 난 진짜 그 저 보수 맞습니다. 뭐 누구를 찍었습니다라고 솔직하지 않고 싶은 마음. 그게 아마 많이 이번에야말로 샤이 보수층이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저는 샤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샤이보다는 저는 견제 균형. 예. 그게 신조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지금 막판에 우리가 선거 당일 날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 또 그때도 6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수를 늘린다. 뉴스 막 나왔어요. 국민의힘에도 광고를 했고 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원리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꼽을 때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제일 좋아해요. 균형과 한쪽으로 쏠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예. 이재명 정권은 가면 다 되겠는데 더더욱이 표에서도 호남이 들어오는데 영남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각하겠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샤이는 아니에요.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견제 균형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라도. 예. 그게 저는 막판에 실제로 6시 정도에 투표 간 사람들 들어보니까는 줄 수 있었어요.
뭐 이거를 그건 아마 수치로 아마 예. 좀 넣을 거예요. 찾아보면 네, 네. 나올 수 있겠죠. 6시부터 8시까지의 TK의 네. 투표율. 그런데 저는 사전 투표가 보정치로 가야 되잖아요. 보정을 예, 예.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게 전화로 확인한단 전화로 말이에요. 확인한다. 전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엄에 대한 어떤 뭐 찔림, 뭐 부끄러움 이게 사실 좀 관여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겠죠. 예, 뭐 샤이가 됐든 뭐 민주당에서는 쉐임무수라고 얘기를 예, 그게 뭐 칭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예, 쉐임 진짜 그 같은 부끄러움도 뭐 쪽팔리다라는 수치스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잠깐 얼굴 붉힘과 예, 뭐 예, 이렇게 뭐 좀 너무 이런 부끄럽다. 뭐. 예, 뭐 이런 약간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는 좀 보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지난 총선 때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 소위 말하는 범야권 200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꽤 나왔어요. 그런데 막판에 보면은 어쨌든 보수 결집 특히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10석까지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는 전재수 의원 한 석만 되고 다 낙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또 균제, 그러니까 200석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용인하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야당한테는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는 게 결과론적인 집단지성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봤는데 약간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한테 50%를 넘겨주는 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막판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게 득표 수로 따지면은 이제 1,728만 표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투표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역대 최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득표율로 따지면은 박근혜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51.6% 정도로 이제 득표율로는 최다인데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압도적인 승리라고 저는 봐요. 압도적인 예, 승리입니까? 압도적인 승리다. 예. 뭐 가만히 안 됐다. 이준석만 없었으면 가운데였죠. 이준석 후보의 표가 모두가 김문수 후보한테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역대 최고 득표율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심상정 후보가 한 2% 정도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별로 분산 효과가 없었고 이번에는 8% 넘지 않습니까? 예. 8% 정도에서 절반만 가도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고 득표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가운데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다수 이재명 쪽으로 돌았었단 말이죠. 예.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다 끌어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압도적인 승리다. 우리는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치면은 보통 평론가들이 분석할 때는 한 35%는 다 얘기를 해요. 예. 똘똘 뭉치면 누가 넣어도 보수에서는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중도층에서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35%에서 이번에 41이라고 얘기하면 5%밖에 안 돼요. 예. 중도층에 반을 가져간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잘 싸웠다? 선진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완패한 것이다. 완패한 것이다. 또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의 표는 사실상은 내란에 대한 반대표예요. 탄핵 찬성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따지고 보면 이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쪽에 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정권 교체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58%에서 거의 60% 정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이재명, 이준석 두 사람 이제 권영국 후보까지 합치면은 대략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고 또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님한테 요거를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앞자리가 이제 4자가 됐어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앞자리가 3자가 될 것이냐, 9%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40%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당 관계자들이 어제 나왔던 국민의힘 박상수 뭐 당협위원장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1.15 이거는 좀 의미가 있고 선전한 건가요? 아니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30과 40을 지금 거론하는 건 그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승패를 얘기하려면 30이든 40이든 상관없습니다. 진 거니까요. 선거에 패배를 해놓고 패배했는데 몇 %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지금 당권에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던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옹립했던 측이 어떠한 그런 당권을 이제 주류가 당권을 놓지 않게
넣기 위해서 40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선전한 거냐라고 젖잘싸를 외치는 건 정신승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당권을 겨냥한 것이고 뭐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약간 좀 그 반론을 펼치면 저는 전체 득표수는 중요하지 않다. 예. 득표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인구 유권자의 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치에 저는 눈길이 갑니다. 이번에 받은 게 49.42잖아요. 근데 3년 전에 받은 게 47.83이에요. 그러면 빼보니까 1.59%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3년 전과 이번에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전에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후보들 간에 또는 정당 간의 어떤 지지율로 승부를 걸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엄이라는 정말 국가적 사태가 벌어졌고 예.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난 12월부터 지금 6개월을 거쳐서 왔다고 한다면 3년 전에 비교해서 고작 1.59%포인트밖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확실히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아니고 다른 후보였다면 만약에 그야말로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더 압도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상당히 그럼 이 차이가 그러니까 3년 전과 차이가 줄어들었다. 별로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심상정의 표를 다 합쳐보고 이번에 이재명, 권영국 후보의 표를 다 합쳐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물론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라는 대안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층에서 덜 넘어온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조금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의 이제 확장성에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세대별 그리고 젠더, 성별 이제 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거지 이준석 후보의 이제 지지인데. 이준석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2030 쪽에 조금 많이 득표를 했어요. 한 전체 자기 본인의 지지 받은 거에 한 70%가 2030 쪽에서 나왔는데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가지고 20대 여성에서는 10%고 남성에서는 지금 30%, 37% 정도 받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젠더 갈등의 어떤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년 전도 비슷했어요. 3년 전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20대 이하의 남녀 비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남자한테 58.7%를 받고 여자한테는 36.3%를 받는데 여자한테는 거꾸로 58%를 받고 남자한테는 33%를 받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받은 차이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 격차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받은 건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좋아서라기보다는 또 이준석 당시에 대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근데 이준석 후보의 문제는 딱 이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가 정치적 어떤 기반으로 젠더 갈등의 하나의 축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예.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진짜 대통령이 될 생각이었다면 그야말로 젠더 갈등의 하나의 축만이 아니라 그걸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갈라쳐서 내 후보로 내 사람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고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2030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지만 2030의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윗세대를 갈라치는 게 아니라 윗세대에 설득을 해서 2030의 파이를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득하기보단 공격해서 그 공격을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2030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런 전략이 아직도 대선에서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정적인 어떤 진짜 찐 지지층은 자기가 갖고 가되 거기에 대한 확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비슷한데요. 예. 2035 특히 20대 젊은 남성들의 투표 행태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주제예요. 아, 연구 주제인가요? 연구 주제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유럽도 극우 정당의 선전 밑바닥은 20대 청년들이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도 공화당의 지지자의 전통 백인 남자들 청년들은 트럼프 지지가 많아요. 그 기사도 예전에 나왔더라. 트럼프 왜 20대 미국 남성들은 트럼프에 그래요. 열광하는가 뭐 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우리도 같은 큰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방금 이제 우리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그 큰 내용은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뭐 얄밉다 뭐 등등 하여튼 불만이 많아요. 많은데다가 20대 여성들은 또는 30대 여성들은 기존의 페미니즘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노무현 이후에 그 정서를 좋아해요. 예. 그쪽에는 이미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근데 20대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왜 지난번에 우리가 미투 운동을 하면서 20대 남성들이 보수로 쏠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들 세력이 20대 여성과는 좀 다른 누가 없을까? 김문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탄핵?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그 여성들인데 우리는 누구지? 우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네. 저쪽에 여성 싫어하고 갈라치기하고 연금 가지고 우리 미래를 얘기하네. 역시 우리 편이야. 이준석 분. 저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이준석 후보들 간 것이고 이준석 전 후보는 이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20대 남성들은 특징이 충성도가 낮아요. 예. 이슈에 따라서 그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20대 남성들 때문에 한 8% 득표를 했지만 앞으로 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20대 남성들의 지지는 이준석이 8%를 보여준 힘이 됐지만은 더 확장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자기 발목을 묶는 일종의 전략의 결과도 동시에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3 후보의 득표력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정주영 92년에 정주영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97년에 이인재 후보 그리고 2017년에 안철수 후보 등 두 자릿수를 얻은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막강한 재력이나 의석수를 가지고 지역을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지금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보다 득표를 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987년에 김종필 JP보다도 득표를 더했더라. 그때 JP가 이제 8.11이었는데 지금 8.3을 이준석 후보가 기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도 봤지만은 좀 잠재력도 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제3의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이어야 돼요. 예. 첫 번째는 정주영 회장 같이 어쨌든 자기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정주영 회장이 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어쨌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냐면 처음으로 기업가 출신이 제대로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이전에 정치가들 그냥 정치 가문이라든지 정치꾼,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양태였는데 뭔가 하나의 어떤 기업에서 성공 사례를 등에 업고 내가 정치도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모델이 하나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율이 됐고 두 번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어쨌든 지역에 그 뿌리가 있으니까요. 예. 뭐 제3의 어떤 지역 영호남에 대한 영호남만 우리가 지역이냐라는 스토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가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이 정당의 하나의 어떤 지속성 을 봤을 때는 이념 정당.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정당들은 다 대중 정당이잖아요. 예. 포괄 정당이고. 근데 특히 가치 지향적인 이념 정당은 그래도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8% 많이 나온 건 맞아요. 많이 나온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인물의 그런 개인기로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 기업이 그 기업가 그러니까 CEO에만 매달리면 CEO가 리스크 하나 있으면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기업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이준석의 개인기만 갖고 이준석 당으로 지금 완전히 귀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당원이라든지 또는 함께하는 어떤 세력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허은하 대표를 뭐 물리치기 하는 어떤 사태 또 이 정당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정당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하나의 정당이냐 아니면 보수 재편을 노린 잠깐 동안의 어떤 임시 텐트냐 뭐 이렇게 비춰봤을 때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알겠습니다. 그 박상배 평론가님께는 이거 여쭤보.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계속 완주라게 존속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합당 뭐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밑바닥에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8.3% 득표한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많이 얻었다.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3%를 얻어서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청년 정치인 미래? 제3의 새로운 대안?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준석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10년 이상의 정치 경험이 있고 인지도도 아주 높고요. 40세에 40대도 아니고 40세에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집권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8%더 나와야 되죠. 그런데 득표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거기다가 TV 토론에서 보여준 이준석의 이미지는 안 나오니 못했어요. 뭐 젓가락 발언 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준석 후보가 왜 자꾸 국민들을 비토 또는 호감도가 높지 않을까 할 때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저는 TV 토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뭐 오만한 태도라든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든지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하는 사과하는 내용 보세요.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이거는 낙제점이에요. 거기다 여성들에 대한 이거는 능욕이고요. 한때 우리가 왜 홍준표 전 시장의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돼지 발전제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자서전에 나왔죠. 고생 예. 많이 했잖아요. 예. 홍준표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안 나오는 이분이 못했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그런 정당 후보를 갖고 있었던 정당이 앞으로 보수에서 보수 재편의 한 축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돼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는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취임 시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취임 선언을 했고 뭐 재헌절에 임명식을 따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취임사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각 뭐 인선들이 지금 조금씩 발표되고 있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뭐 국정원장 이종석, 뭐 비서실장 강훈식, 안보실장 위성락 등등등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좀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선들이 어떤 방향으로 될 건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와 다르게 민주당에서 지금 내일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각종 법안들이 지금 처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요런 법안들을 좀 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것부터 하면 예. 국정 운정의 안정성을 꾀하려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뭐 면소라든지 또는 뭐 그 사법부의 어떤 견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어떤 움직임은 사실상 국민들이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은 시급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화급히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그때도 분명히 이 일부 박범계 의원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지지율이 출렁거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철회했다면 철회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만 그러나 윤석열은 회초리를 들어야 돼. 이당 회초리를 들어야 돼라고 자신을 지지해 줬다면 초반에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루고 안정적인 모습, 안정을 사실 되게 이번에 이미지화했잖아요. 옷 색깔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인선에서 뭐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좀 평가를 합니다. 외교부 북미국장을 했던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도 참여정부에서 자주파하고 싸울 때 어쨌든 한미 동맹과 관련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외교 관계, 외교 안보 그런 정책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가지 점에서 아쉽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자기 사람들을 이너서클화했던 건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야말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가장 이너서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공신 중에 공신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586의 상징이다. 586의 상징. 사실 이제 세대 교체 진짜로 해야 되는데 예. 굳이 첫 번째 총리 굉장히 상징적이어야 되는 이 정부를 영원히 또 기록되는 첫 번째 총리 이재명 정부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사람이 굳이 사라져야 될 586의 상징을 굳이 해야 됐을까? 예.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라져야 된다라는 표현은 586 세대, 586 예, 예, 세대가 예. 진짜 예. 이
40대로 40대가 이제 밀어붙여야 알겠습니다. 된다. 예, 예. 오해가 듣는 586은 좀 소홀합니다. 저도 586. 예, 예. 박상병 평론가님은 예,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예.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하신 진정성은 보여요. 음. 개혁도 좀 뒤로 미루자. 또 뭐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좀 이번에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개혁은요 미루면 못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튼튼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야 입법권도 쥐고 있고 지방 권력에다가 또 거기다가 사법개혁도 하고 무슨 지방 뭐 국회에다가 대통령 권력에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만은 비주류예요. 비주류. 예. 비주류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권이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기반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언제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뭔가 정권 출범할 때 개혁에 민주당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이건 앞으로 못한다. 지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했던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야당 때도 민주당이 추진했던 거예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못한 겁니다. 예. 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인선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무런 지금 준비도 없이 바로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기반이 약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다가 하나 삐끗하면 통째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총리 김민석은 안정적이에요. 86그룹이면 안 된다. 86그룹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86그룹이 왜 안 됩니까? 송영기라고는 결이 달라요. 예. 아니, 뭐 특징에 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예, 예. 미안합니다만. 또 이종석이라든지 뭐 또 위성락이라는 이런 분들은 그 업계에서는 검증된 사람이고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을 세팅해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잘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미래, 뭐 보수 진영 재편 등등 뭐 민주당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다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고 깊이 있는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